저는 부산에서 나고 자란 평범한 직장인이에요. 그 사람을 처음 만난 건 회사 동료의 소개팅 자리였죠. 첫인상은 솔직히 그렇게 특별하진 않았습니다. 키도 평범하고 얼굴도 잘생긴 편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그 사람은 달랐어요. 제 말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고 제가 무심코 던진 말 하나도 기억해주는 사람이었죠. 저는 점점 그 사람에게 빠져들었어요. 어느 날은 제가 새로 산 구두가 너무 불편해서 투덜댔더니 그 사람이 정말로 자기 운동화를 벗어주더라고요. 한여름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서요. 미쳤어? 길 한복판인데. 괜찮아. 나 발 안 아프니까. 너 많이 아프지? 이거 신고 천천히 가. 아니, 진짜 괜찮아. 다시 신어. 싫어. 너 신어. 나 원래 맨발로 걷는 거 좋아해. 그렇게 말하며 씩 웃던 얼굴이 지금도 생생해요. 결국 저는 그 사람 운동화를 신고 걸었고 그 사람은 제 구두를 손에 들고 양말만 신은 채로 걸었죠. 지나가던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그 사람은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주변 친구들은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부러워했죠. 야, 너 진짜 복 받았다. 저런 남자 요즘 어딨어? 나 같으면 절대 안 헤어져. 평생 붙잡고 살 거야. 그 말들이 제 마음을 더 확신하게 만들었어요. 3년간의 연애 동안 그 사람은 단 한 번도 저를 실망시킨 적이 없었거든요. 싸움도 거의 없었고 있다 하더라도 항상 먼저 사과하는 쪽은 그 사람이었어요. 제가 짜증을 내도 제가 이유 없이 삐쳐도 그 사람은 끝까지 달래주고 이해해줬죠. 오늘 왜 이래? 무슨 일 있어? 그냥 아침부터 기분이 안 좋아. 알았어. 기분 풀릴 때까지 옆에 있어 줄게. 말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그렇게 말하고는 제 옆에 조용히 앉아서 손만 잡아주던 그 사람.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처음 부모님께 소개했을 때 어머니는 조금 회의적이셨어요. 남자가 너무 착한 것 같은데? 혹시 집안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엄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사람이 너무 착한 게 문제예요? 아니, 그건 아닌데. 뭔가 숨긴 게 있을 수도 있잖아. 엄마 경험상 그래. 엄마도 참 의심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하지만 어머니의 걱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졌어요. 그 사람은 저희 집에 올 때마다 빈손으로 온 적이 없었고 부모님께도 항상 공손하고 예의 바르게 대했거든요. 어머니 생신 때는 미리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선물을 드렸고 아버지와는 주말마다 등산을 같이 다니며 친해졌죠. 딸아, 저 친구 정말 괜찮은 것 같다. 너한테도 잘하고 우리한테도 예의 바르고. 아버지도 결국엔 흡족해 하셨죠.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프로포즈는 제 생일날 이루어졌어요. 평소처럼 저녁 식사를 하러 간다기에 따라갔는데 레스토랑 안이 온통 장미꽃으로 장식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촛불 사이로 걸어 나온 그 사람이 무릎을 꿇고 반지를 건넸죠. 떨리는 손으로 반지 케이스를 열던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며 저는 확신했어요. 이 사람과 함께라면 평생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요. 결혼 준비는 순탄했어요. 양가 부모님 모두 우리 결혼을 축복해 주셨고 친구들도 둘이 잘 살 것 같다며 진심 어린 축하를 보내줬죠. 웨딩홀에서 드레스를 입고 거울을 보던 날,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부였어요. 메이크업 아티스트 언니도 웃고 있는 저를 보며 한마디 했죠. 신부님,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신랑분이 정말 잘해주시나 봐요. 네,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저는 남편을 털끝만큼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아니, 의심할 이유가 없었죠. 3년간 보여준 그 사람의 모습이 전부 진심이라고 믿었으니까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와서 신혼집에 짐을 풀며 저는 행복한 미래를 꿈꿨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따뜻한 가정,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부부. 그게 제가 원하던 전부였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잘 잤냐고 인사하고 퇴근하면 오늘 힘들었냐고 묻고 안아주는 그런 평범하지만 따뜻한 일상들이요. 하지만 저는 몰랐어요. 그 모든 헌신과 배려가 어쩌면 결혼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연기였을 수도 있다는 걸요. 연애는 쇼윈도였고 진짜 민낯은 결혼 이후부터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아주 빠르게요. 신혼의 달콤함은 한 달도 채가지 못했죠.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지 2주쯤 지났을 때였어요. 그날 저녁 퇴근하고 집에 들어서는데 냄새가 이상했어요.
쾌쾌한 냄새랄까요? 화장실 문을 열었더니 변기 뚜껑이 열린 채로 있었고 바닥에는 물기가 여기저기 튀어 있었어요. 여보, 화장실 쓰고 나면 뚜껑 좀 닫아줘. 그리고 사방에 물 튄 거 좀 닦고. 왜? 뭐 문제 있어? 아니, 위생적으로 좀 안 좋잖아. 변기 뚜껑 열어두면 세균이. 당신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우리 집에서는 원래 안 그랬는데. 그 말에 저는 잠시 멈칫했어요. 우리 집이라는 표현이 묘하게 걸렸거든요. 여기는 이제 우리 둘의 집인데 왜 자기 집안의 기준을 들이대는 걸까요? 내가 예민한 게 아니라 기본적인 위생이잖아. 알았어. 그렇게까지 할 거야? 진짜 피곤하게. 남편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하고는 거실로 나가버렸어요. 연애할 때 그렇게 제 말 하나하나에 귀 기울이던 사람이 맞나 싶었죠. 며칠 후엔 수건 문제로 또 다퉜어요. 욕실 수건에서 냄새가 나서 빨래통에 넣어뒀더니 남편이 그걸 꺼내 쓰고 있더라고요. 그거 냄새나서 빨려고 넣어둔 건데. 냄새, 나는 안 나는데. 당신이 빨래를 제대로 안 해서 그런 거 아니야? 뭐라고? 내가 빨래를 제대로 안 한다고? 아니면 수건이 왜 냄새가 나? 우리 어머니는 빨래하면 항상 뽀송뽀송한데. 또 시어머니 이야기였어요. 결혼한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벌써 시어머니 이야기가 몇 번째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수건은 원래 자주 교체해야 하는 거야. 며칠 동안 계속 쓰면 당연히 냄새가 나지. 그러게 당신이 자주 빨면 되잖아. 왜 나한테 짜증이야? 나 지금 짜증내는 거 아니야. 그냥 수건 다른 거 쓰라고 하는 소리지. 목소리 높이는 게 짜증 아니면 뭐야? 진짜 결혼하고 나니까 당신 무섭네. 그 말에 기가 막혔어요. 제가 무섭다고요? 기본적인 위생 문제를 지적하는 게 무섭다는 건가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설거지 문제였어요. 어느 날 퇴근하고 왔더니 싱크대에 그릇이 쌓여 있었어요. 아침에 남편이 먹고 간 그릇들이었죠. 저는 새벽에 일찍 출근하느라 설거지를 못하고 나갔거든요. 오늘 설거지 좀 해줄 수 있어? 내일 아침 일찍 나가야 해서. 나도 피곤한데 당신이 하는 게 더 빠르잖아. 나도 회사 다녀왔어. 똑같이 일하는데 왜 설거지는 내 몫이야? 그럼 뭐 어떻게 하자는 거야? 각자 자기 그릇 씻자고? 꼭 그런 건 아니고 번갈아 가면서 하거나 같이 하거나. 에휴, 알았어. 내가 할게. 그렇게까지 할 거야? 남편은 마지못해 설거지를 했지만 표정이 너무 불만스러워 보였어요. 마치 제가 엄청난 요구를 한 것처럼요. 연애할 때는 달랐어요. 제가 숙취로 힘들어하면 해장국도 끓여주고 설거지도 자기가 알아서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청소까지 도맡아 해주면서 이런 거 좋아한다고 말했었죠. 연애할 땐 설거지도 청소도 다 해줬잖아. 왜 지금은 그렇게 반응해? 그때랑 지금이랑 같아? 그땐 가끔 만났으니까 할 수 있었지. 같이 사는데 어떻게 매일 해줘? 그럼 그때 한 건 다 쇼였다는 거야? 당신 지금 나한테 거짓말쟁이라는 소리를 하고 싶은 거야? 그게 아니라 진짜 결혼하고 나니까 당신 너무 예민해진 것 같아. 사소한 거 갖고 왜 이렇게 트집을 잡아? 함께 살아가기 위한 기본적인 대화를 남편은 트집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가장 화가 났던 건 빨래 건조 문제였어요. 남편은 빨래를 개서 정리하는 걸 귀찮아했어요. 그래서 건조대에 걸린 옷을 필요할 때마다 하나씩 뽑아 입었죠. 빨래 좀 같이 개. 건조대에 일주일째 걸려 있잖아. 나는 그냥 거기서 꺼내 입으면 되는데 왜 굳이 개야 해? 구겨지잖아. 그리고 다음 빨래를 널어야 하는데 자리가 없어. 그럼 당신이 개면 되지. 내가 못 개는 것도 알면서 왜 시켜? 못 개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잖아. 그거나 저거나 똑같은 말이지. 진짜 잔소리만 많아졌네. 결국 그날 저는 혼자 빨래를 다 겠어요. 서러움인지 억울함인지 모를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지만 남편은 TV만 보고 있었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연애할 때 보여줬던 그 모든 배려와 헌신은 결혼이라는 목표를 위한 과정이었을 뿐이라는 걸요. 목표를 달성한 지금 그 사람은 더 이상 이 관계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저녁, 저는 용기를 내서 진지하게 대화를 시도했어요. 우리 앉아서 얘기 좀 해.
왜? 또 뭐가 문제야? 아니,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요즘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서. 안 맞긴 뭐가 안 맞아? 당신이 너무 완벽주의인 거지. 완벽주의가 아니야. 기본적인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 기본적인 것들? 화장실 뚜껑, 수건 교체, 설거지, 빨래 개기. 이게 다 기본이야? 나는 이렇게까지 안 살았는데. 그럼 어떻게 살았는데? 우리 어머니는 다 알아서 해주셨어. 내가 신경 쓸 필요도 없었고. 그 순간 깨달았어요. 남편은 제가 시어머니처럼 모든 걸 알아서 해주길 바라고 있었다는 걸요. 대화가 아니라 일방적인 서비스를 원했던 거예요. 나는 당신 어머니가 아니야. 그걸 누가 몰라? 근데 왜 자꾸 나한테만 뭘 요구해? 나도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피곤해. 그런데 왜 집안일은 내 몫이야? 아, 알았어. 내가 잘못했어. 그만하자. 머리 아파.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대화는 끝났지만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죠. 그날 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조용히 울었어요. 옆에 누운 남편은 코를 골며 자고 있었고요. 결혼 2달 만에 저는 외로웠습니다. 함께 살고 있지만 마음은 혼자인 것 같았죠. 연애할 때 그렇게 다정하고 배려심 깊던 사람은 어디로 간 걸까요? 아니면 그 모습이 원래 가면이었던 걸까요? 저는 답을 알 수 없었어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죠. 이 결혼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너무 달랐어요. 결혼 3개월째 본격적으로 시댁과의 관계가 시작됐어요. 아니, 정확히는 강요됐다고 해야 할까요? 여보, 이번 주말에 우리 집 가야 해. 지난주에도 갔었잖아. 그게 벌써 일주일 전이야. 어머니가 보고 싶어 하신대. 그럼 여보 혼자 다녀와. 나는 이번 주에 밀린 집안일 좀 해야 돼. 혼자? 그게 말이 돼? 며느리가 시댁도 안 가고. 며느리라는 단어가 묘하게 불편했어요. 저는 그냥 한 사람의 아내이고 싶었는데 남편에게 저는 며느리라는 역할이 더 중요한 것 같았거든요. 결국 저는 매주 시댁에 가게 됐어요. 반면 제 친정은 한 달에 한 번 가기도 어려웠죠. 이번 주말엔 우리 집 좀 갈까?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준다고 오라고 하시네. 아, 이번 주는 안 돼. 우리 어머니 생신이 다음 주라서 미리 가서 준비 도와드려야 해. 그럼 다음 주는? 다음 주는 생신이잖아. 그냥 그 다음 주에 가자. 그렇게 미뤄지고 미뤄져서 결국 2달 만에 친정에 갈 수 있었어요. 시댁에 가면 시어머니는 항상 현관에서 기다리고 계셨고 남편을 꼭 안아주시곤 했죠. 아이고, 우리 아들 잘 지냈어? 많이 힘들었지? 엄마, 나 잘 지내. 걱정하지 마. 하지만 저한테는 인사도 없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으셨죠. 남편과의 포옹이 끝나고 나서야 겨우 시선을 주셨어요. 너도 왔네. 어서 들어와. 저는 며느리도 딸도 아닌 너였어요. 남편은 우리 아들인데 저는 그냥 너였죠. 식사 준비는 당연히 제 몫이었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은 거실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저는 부엌에서 혼자 설거지와 음식 준비를 했죠. 가장 힘들었던 건 전화였어요. 시어머니는 거의 매일 전화를 하셨거든요. 나야, 오늘 우리 아들 저녁 뭐 해줬어? 된장찌개 끓여줬어요. 된장찌개? 우리 아들 된장찌개 별로 안 좋아하는데 몰랐어? 네? 저한테는 좋아한다고 했는데. 그건 너 앞에서만 그런 거야. 우리 아들은 원래 김치찌개를 더 좋아해. 어머니인 내가 더 잘 알지? 전화를 끊고 나면 기분이 이상했어요. 제가 남편을 잘 모르는 사람처럼 느껴졌거든요. 한 번은 시어머니가 갑자기 서운하다며 전화를 하셨어요. 나 요즘 좀 서운해. 네? 무슨 일이세요? 요즘 들어 아들이 전화도 잘 안 하고 너가 못하게 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제가 뭐라 그런 적 없어요. 그럼 왜 전화를 안 해? 결혼 전에는 매일 했는데. 요즘 회사에서 바빠서 그렇겠죠. 회사가 아무리 바빠도 엄마한테 전화 한 통 못할 정도는 아니잖아. 너가 옆에서 뭐라고 하니까 그러는 거지? 그렇게 30분을 혼자 말씀하시다가 끊으셨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죠. 그날 저녁 남편에게 이 사실을 말했더니 남편의 반응은 더 가관이었어요. 어머니가 그러셨어? 아, 요즘 내가 전화 자주 못해서 그래.
아니, 그게 아니라 나한테 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건데. 엄마가 원래 좀 외로우셔. 아빠 돌아가시고 혼자 계시니까. 그건 이해한다니까. 근데 왜 내가 전화 못하게 한다고 오해하시냐고.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지. 너무 신경 쓰지 마. 나한테 서운한 거를 당신한테 표현한 거야. 그럼 당신이 알아서 자주 전화하면 되잖아. 그래, 알았어. 자주 할게. 근데 당신도 가끔 먼저 전화 좀 해줘. 어머니가 좋아하실 거야. 결국 해결된 건 없이 또 제 몫이 늘어났어요. 일주일에 두세 번씩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려야 했죠. 어머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세요? 아, 그래. 근데 우리 아들은 뭐하고 왜 너가 전화했어? 잘 지내시는지 안부 여쭤보려고요. 아들 좀 바꿔줘. 난 우리 아들이랑 얘기하고 싶은데. 매번 이런 식이었어요. 제가 전화를 해도 결국 남편과 통화하고 싶어 하셨죠. 결정적인 사건은 저희 결혼기념일이었어요. 1년이 되는 날 남편과 함께 부산 근처 온천 여행을 다녀왔어요. 1박 2일의 짧은 여행이었지만 오랜만에 둘만의 시간이어서 좋았죠. 그런데 집에 돌아온 다음날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나 좀 서운해. 무슨 일이세요? 너희들 결혼 기념일에 여행 갔다 왔다면서? 왜 나한테는 말도 없이 갔어? 아, 그게 갑자기 결정돼서. 갑자기라도 나한테는 말을 했어야지. 나도 같이 가고 싶었는데. 그 말에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저희 결혼기념일 여행에 시어머니가 같이 간다고요? 저희 둘의 결혼 기념일이잖아요. 너희들 둘만? 나는 가족 아니야? 너는 나를 가족으로 안 보는구나. 그게 아니라 됐고, 아들 좀 바꿔줘. 남편과 통화하시더니 시어머니는 한참을 우셨대요. 평생을 아들만 믿고 살았는데 며느리가 자기를 가족으로 안 본다면서요. 남편은 전화를 끊고 저한테 말했어요. 당신 어머니한테 왜 그렇게 말했어? 뭘? 내가 뭐라고 했는데? 결혼기념일이라고 우리끼리만 가고 싶다고 했다며? 그런 말 안 했어. 그냥 결혼 기념일은 부부끼리 보내는 거라고 했지. 그게 어머니한테는 상처가 된 거야. 어머니도 가족인데. 그게 말이 돼? 결혼 기념일에 시어머니를 데려가? 다음엔 같이 가면 되잖아.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아?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부부만의 여행에 시어머니를 데려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남편. 그리고 그걸 요구하는 시어머니까지. 그날 밤 저는 깨달았어요. 이 결혼에서 제 자리는 없다는 걸요. 저는 남편의 아내가 아니라 시어머니를 모시기 위한 도구였던 거예요. 그리고 남편은 남편이 아니라 평생 엄마 품을 떠나지 못하는 아들이었죠. 결혼 1년 반이 지났을 때였어요. 환절기라 그런지 독감이 유행했는데 저도 결국 걸리고 말았죠. 아침에 일어났을 때부터 온몸이 으슬으슬 떨리고 목이 칼로 긋는 것처럼 아팠어요. 나 오늘 너무 아픈 것 같아. 회사 못 갈 것 같은데. 그래? 그럼 병가 내고 병원 가봐. 나는 지금 출근해야 해서.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는 혼자 씻더니 밥 먹고 나가버렸어요. 아픈 아내를 위해 물 한 잔 떠다 주지 않았죠. 결국 저는 회사에 연락해서 병가를 내고 혼자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끙끙 앓았어요. 하지만 열이 39도까지 올라가서 결국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갔어요. 독감 진단을 받고 링거를 맞았죠. 집에 돌아와서도 움직일 기운이 없어서 그냥 누워만 있었어요. 그런데 오후쯤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여보, 미안한데 오늘 우리 집 좀 가야 할 것 같아. 갑자기 왜? 우리 어머니가 감기 걸리셨대. 병원에 모시고 가야 할 것 같아서. 나도 지금 독감으로 링거 맞고 왔어. 그래? 그럼 집에서 쉬어. 나는 퇴근하고 어머니 병원 모시고 갈게. 그렇게 말하고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핸드폰을 들고 멍하니 천장만 바라봤죠. 같은 감기인데 시어머니의 감기는 병원에 모시고 가야 하고 제 독감은 혼자 누워있으면 되는 거였어요. 남편은 그날 밤 시댁에서 외박했어요. 어머니 곁을 지켜드려야 한다면서요. 저한테 전화 한 통 없었죠. 괜찮아? 난 어머니 상태 봐서 내일 들어갈게. 겨우 문자 하나만 왔어요. 저는 39도 넘는 열로 밤새 뒤척이면서도 옆자리가 비어있다는 게 더 슬펐어요. 다음 날 어떻게든 해열제를 먹고 출근했죠.
회사에서라도 사람들이 있으니 혼자보단 낫겠다 싶었거든요. 하지만 점심때쯤 되니 도저히 버틸 수가 없었어요. 어지러워서 서 있을 수조차 없었어요. 얼굴이 왜 그래요? 괜찮아요? 아니요, 몸이 좀 안 좋아서 조퇴하려고요. 그럼 빨리 들어가요. 무리하지 말고. 부장님 허락을 받고 조퇴했어요. 택시를 타려는데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여보, 어디야? 회사 조퇴하려고 너무 아파서. 그래, 내가 데리러 갈게. 거기서 기다려.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아직은 저를 걱정해주는구나. 남편이라는 사람이 아직 남아있구나 싶었죠. 30분쯤 지나서 남편 차가 도착했어요. 저는 힘겹게 차에 올라탔어요. 고마워, 집에 데려다 줘. 아, 근데 미안. 우리 집에 먼저 좀 들러야 할 것 같아. 뭐라고? 어머니가 아직도 좀 안 좋으셔. 당신이 가서 좀 간병해드리면 어머니가 좋아하실 것 같아서.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지금 제가 독감으로 조퇴까지 한 상황인데 이런 나에게 시어머니 간병을 하라고요? 여보, 나 지금 정말 아파. 독감이라고. 어머니도 감기시잖아. 같이 아픈데 서로 돌봐주면 되지. 그게 말이 돼? 왜 말이 안 돼? 어차피 집에 가도 누워만 있을 거잖아. 우리 집에서 누워 있으면서 어머니 식사랑 약이라도 좀 챙겨드리면 되지. 나 지금 서 있기도 힘들어. 에이, 그 정도는 아니잖아. 조금만 힘내. 어머니 혼자 계시니까 얼마나 불안하시겠어. 차는 이미 시댁 방향으로 달리고 있었어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말도 안 나왔죠. 여보, 차 돌려. 나 진짜 못해. 당신 진짜 왜 이래? 어머니한테 좀 잘해드리면 안 돼? 잘해드리는 거랑 이건 다른 문제잖아. 뭐가 달라? 며느리가 시어머니 아플 때 간병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하지 않아. 나도 지금 아프다고. 그래도 나이 드신 어머니가 더 중요하잖아. 그 말에 저는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어머니가 더 중요하다. 그게 남편의 진심이었던 거예요. 아내보다 어머니가 더 중요한 거였죠. 결국은 차가 시댁 앞에 도착했어요. 남편은 당연하다는 듯이 차에서 내렸고요. 내려. 어머니 기다리시니까. 나 안 내려. 뭐? 여기까지 왔는데? 나 병원 갈 거니까 택시 불러줘. 당신 지금 진짜 어머니가 실망하시겠다. 실망하든 말든 나 진짜 못해. 택시 안 불러주면 내가 부를게. 저는 떨리는 손으로 택시 앱을 켰어요. 남편은 한동안 저를 노려보더니 결국 차에서 내려 시댁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택시가 도착했고 저는 그 차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지만 닦을 기운도 없었죠. 병원에서 다시 링거를 맞고 주사를 맞고 약을 처방받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제게 물었습니다. 보호자는 어디 계세요? 오늘도 혼자 오셨어요? 네, 혼자요. 독감이 꽤 심한데 집에 가서 푹 쉬셔야 해요. 누가 좀 돌봐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선생님은 안쓰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죠. 병원을 나와서 택시를 타고 신혼집으로 돌아왔어요. 텅 빈 집, 남편은 아마 시댁에서 또 외박할 거예요. 어머니 곁을 지키면서요. 그날 밤 저는 대학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미선아, 나 이혼하고 싶어. 뭐? 갑자기 무슨 소리야? 더 이상 못 살겠어. 진짜 못 살겠어. 친구는 한참을 듣더니 말했어요. 일단 증거부터 모아.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녹취 다 남겨놔. 그리고 재산 관련된 것들 미리 정리해. 전화를 끊고 저는 그동안의 문자와 카톡을 캡처하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의 요구들, 남편의 무심한 답장들, 모든 게 증거였죠. 그날 이후로 저는 마음을 완전히 닫았어요. 남편이 미안하다고 해도 잘해주겠다고 해도 더 이상 믿지 않기로 했죠. 저는 이미 이 결혼을 끝내기로 결정했으니까요. 열흘 후에 몸이 어느 정도 회복됐을 때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이혼 소송 준비를 시작했죠. 이제 끝을 내야 할 때였어요. 변호사 사무실은 생각보다 조용하고 깔끔했어요. 친구 미선이가 소개해준 이혼 전문 변호사였죠. 앉으세요. 친구분한테 대략 들었는데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남편의 변한 태도, 시댁과의 갈등, 그리고 제가 아플 때 있었던 일까지요. 변호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하셨어요. 증거 자료는 충분히 확보하셨나요? 네, 문자랑 카톡은 다 캡처해뒀어요. 그리고 녹음한 것도 몇 개 있어요. 잘하셨네요. 그럼 재산 관계는 어떻게 되시나요?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이 있나요? 신혼집이 있어요. 전세인데 보증금 2억은 제 적금으로 냈고 나머지 1억은 남편 쪽에서 냈어요. 그럼 공동 명의인가요? 아니요, 제 명의예요. 남편이 당시에 신용 문제가 좀 있어서. 변호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외에 다른 부동산이나 재산은요? 그게 사실 하나 더 있긴 한데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사시는 집이 있어요. 전세인데 그게 제 명의로 돼 있어요. 네? 시어머니 댁이 의뢰인 명의라고요? 네, 신혼 초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날의 일이 떠올랐어요. 결혼하고 3개월쯤 됐을 때였죠. 그날도 시댁에 갔었어요. 저녁을 먹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들, 엄마가 좀 곤란한 일이 생겼어.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 외삼촌이 사업 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대. 5천만 원만 빌려달라고 하시는데. 5천만 원이요? 저희한테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 집 전세금을 좀 빼려고 해. 시어머니가 사시는 집은 전세 1억 5천이었어요. 거기서 5천을 빼면 1억이 되는데 그럼 보증금이 부족해지는 거였죠. 그럼 어머니는 어디 가서 사시게요? 건물주가 반전세로 안 해준다고 해서 좀 작은 집으로 옮기려고. 전세 1억짜리로. 남편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때 제가 끼어들었죠. 어머님 차라리 제가 5천만 원 드릴게요. 뭐? 당신이? 남편이 놀라서 저를 쳐다봤어요. 제가 모아둔 적금이 좀 있어요. 그걸 해약하면 될 것 같아요. 시어머니도 놀라셨어요. 그때는 시어머니를 위해 뭐라도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럼 시어머니도 저를 좋아하시겠지, 남편도 고마워하겠지 싶었어요. 네,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집 명의를 제 이름으로 해주세요. 전세 계약 말이에요. 그건 왜? 남편이 물었어요. 나중에 혹시라도 문제 생기면 곤란하잖아. 내가 돈을 냈으니 내 명의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시어머니는 잠시 망설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일단 그렇게 하자. 고맙다 며느리야. 어머님은 너무 돈이 급했는지 제 제안을 받아들였고 그렇게 해서 시어머니 집 전세 계약은 제 명의가 됐어요. 저는 5천만 원을 시어머니께 드렸고 제 명의로 전세 계약을 다시 했죠. 시어머니는 이사를 갈 필요 없이 그 집에 계속 사셨고요.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럼 그 집 전세 계약서랑 입금 증빙 자료 같은 거 다 갖고 계신가요? 네, 다 있어요. 완벽하네요. 그럼 이렇게 진행하시죠. 변호사님은 이혼 소장과 함께 재산 분할 청구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신혼집 전세보증금 3억과 시어머니 댁 전세보증금 1억 5천까지 총 4억 5천이 일단은 제 명의였죠. 일주일 후에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서류가 도착했어요. 이혼 소장과 함께 전세보증금 반환 요청서가요. 그날 저녁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당신 미쳤어? 이게 뭐야? 뭐가? 이혼 소장, 전세금 반환, 당신 제정신이야? 제정신이야. 나 당신이랑 이혼하고 싶어. 그리고 내 명의로 된 재산은 당연히 가져가야지. 재산? 우리 어머니 사시는 집도? 그 집 전세금 내 돈으로 냈잖아. 당연히 내 거지. 그건 우리 어머니를 도와드리려고 한 거잖아. 맞아. 근데 내 명의잖아. 법적으로 엄연히 내 거야. 남편은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어요. 당신 정말 이럴 거야. 설마 우리 어머니를 집에서 쫓아내려고. 쫓아내는 게 아니야. 단지 내 돈을 찾는 거지. 어머님은 내 돈 5천만 원 갚으신 다음에 다른 집을 찾으시면 되는 거지. 외삼촌이 아직 돈을 안 갚았어. 사업이 안 돼서. 그건 내 문제가 아니야. 전화가 끊겼고 30분쯤 지나서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너 이게 무슨 짓이야? 어머님, 저 이혼하려고요. 이혼? 우리 아들이 뭘 잘못했다고? 많이 잘못했어요.
그리고 제 재산은 제가 전부 가져갈 거예요. 내가 사는 집까지? 너 양심도 없어? 양심은 있어요. 제 돈 5천만 원 빌려가신 분이 양심을 말씀하시네요. 뭐라고? 외삼촌한테 5천만 원 받으시면 되잖아요. 아니면 다른 집 구하시면 되고요. 제발 우리 아들이랑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 그래, 내가 잘못했다. 앞으로 너한테 잘할게. 처음으로 시어머니가 제게 사과하셨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이미 결정했어요. 저는 변호사 선임했고 소송 진행 중이에요. 이 나쁜 거사. 너가 우리 모자한테 그렇게 모질어도 돼? 욕설이 쏟아져 나왔어요. 저는 조용히 전화를 끊었죠. 다음 날 남편이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보, 제발 다시 생각해봐.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 잘할게. 이미 늦었어. 제발 적어도 우리 어머니 집은 그냥 두고 가. 그 집까지 가져가면 어머니가 어떻게 사시겠어? 그건 내 문제가 아니라니까. 법적으로 내 재산이니까 내 돈만 가져가는 거야. 부부 사이에 법을 들이대? 더 이상 부부 아니잖아. 그러자 남편은 무릎을 꿇었어요. 회사 앞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데도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정말 잘못했어. 당신 말 다 들을게. 어머니 앞에서도 당신 편 들게, 제발. 일어나, 보기 안 좋아. 안 일어나. 당신이 용서해줄 때까지. 저는 그냥 남편을 두고 회사로 들어갔어요. 뒤에서 남편이 뭐라고 소리쳤지만 듣고 싶지 않았죠. 이혼 조정은 한 달 후에 시작됐어요. 남편 측 변호사는 신혼집 전세금은 공동재산이라고 반반 분할을 주장했지만 제 명의였고 제 돈으로 낸 부분이 더 많아서 인정받지 못했어요. 시어머니 집 전세금도 마찬가지였죠. 결국 남편이 항복했어요. 모든 조건을 다 들어줄 테니 빨리 끝내자고요. 시어머니는 결국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가셔야 했습니다. 재판정을 나오는데 남편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당신 정말 무섭네. 이렇게까지 냉정한 사람인 줄 몰랐어. 몰랐던 건 나도 마찬가지야. 나도 당신이 이렇게까지 이기적인 사람인 줄 몰랐어. 그렇게 우리는 끝났어요. 이혼이 확정된 날, 저는 신혼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니, 이제는 제 집이라고 불러야겠네요. 남편 짐이 모두 빠지고 텅 빈 집 안을 둘러보니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슬프다기보다는 후련했죠. 사실 남편의 짐은 일주일 전에 다 빠져나갔어요. 옷장도 책상도 그 사람의 흔적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죠.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부산 바다가 아득하게 보이는 이 집에서 이제 혼자 살게 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이혼한 전 남편이었죠. 여보, 나 진짜 잘못했어.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줘. 그만해. 이미 끝난 일이야. 제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서 얘기하자. 응? 할 말 없어. 연락하지 마. 전화를 끊자마자 번호를 차단했어요. 이미 몇 번째 차단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차단을 하면 남편은 다른 번호로 계속 전화했지만 저는 더 이상 받지 않았어요. 이혼하고 한 달쯤 지났을 때 남편한테서 마지막 문자가 왔어요. 나 정말 후회돼. 네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야 알 것 같아. 미안해. 행복해. 저는 답장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문자를 읽고 조용히 지웠죠. 어느 토요일 아침, 저는 오랜만에 광안리 해변에 나갔어요. 남편과 첫 데이트했던 그곳이었죠. 바닷바람이 시원하게 불었어요. 그때는 몰랐지. 이 사람이 이렇게 변할 줄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걸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했어요. 연애 시절 그토록 완벽했던 남자. 결혼 후에 180도 변해버린 남편. 시어머니라는 이름으로 저를 지배하려 했던 사람. 그 모든 게 이제는 과거였어요. 이혼은 끝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죠. 이제 저는 다시 나로 살 수 있게 됐으니까요. 이제 진짜 제 인생의 시작이에요. 저는 30대 초반의 평범한 여성입니다. 몇 년 전 저는 모두가 부러워하던 남자와 결혼했어요.
남편은 성실하고 다정했으며 무엇보다 저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신혼 초반은 정말 행복했죠. 남편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제게 커피를 내려주곤 했습니다. 여보, 당신 커피 여기 두고 나 먼저 갈게.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 그의 따뜻한 목소리에 하루를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주말이면 남편은 맛집을 찾아다니며 저를 위해 예약까지 해두곤 했어요. 결혼 전 연애할 때보다 더 다정하고 세심한 남편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그런 사위를 무척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명절이면 친정에 찾아와서 부모님께 안부를 여쭙고 힘든 일이 있으면 먼저 나서서 도와드리는 사위였으니까요. 아버지는 종종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사위 복을 타고났구나. 요즘 저런 성실한 사람 만나기 쉽지 않아. 시어머니 역시 저를 며느리가 아닌 딸처럼 대해주셨습니다. 우리 아들이 부족한데 잘 참아줘서 고맙다. 무리한 요구도 없으셨고 오히려 미안해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에게 큰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업계에서 손꼽히는 대기업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온 것입니다. 남편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나 드디어 기회가 왔어. 연봉도 지금보다 1.5배 이상 오른대. 저는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그동안 야근에 시달리며 고생하던 남편이었기에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정말 축하해. 당신 능력을 알아봐주는 곳이 생긴 거야. 남편은 이직 후에 승승장구했습니다.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고 몇 달 뒤엔 팀장으로 승진까지 했어요. 그의 커리어는 눈부셨고 옆에서 바라보는 저는 그저 뿌듯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남편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사소한 변화였습니다. 아침 커피를 내려주던 습관이 사라졌고 주말마다 함께 시간을 보내던 것도 점점 줄어들었어요. 대신 남편은 휴일마다 골프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이제 회사에서 중요한 사람들이랑 골프 치러 가야 해. 이 바닥도 인맥 관리가 중요하거든. 처음엔 이해했습니다. 승진도 했고 더 큰 책임을 맡게 되었으니 당연히 바쁠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은 저와 대화하는 시간보다 골프채를 고르는데 더 많은 시간을 쏟았습니다. 예전에 없던 명품 소비도 시작되었어요. 고급 시계, 명품 지갑, 비싼 골프웨어까지. 남편의 옷장은 점점 화려해졌습니다. 그러면서도 제게 주는 생활비는 예전과 똑같이 100만 원 그대로였어요. 그의 태도는 점점 차갑고 무뚝뚝해졌습니다. 예전처럼 따뜻하게 안아주는 일도 제 하루를 물어보는 것도 사라졌어요. 대신 자신의 성공담과 회사 이야기만 늘어놓았습니다.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도 남편은 달라졌어요. 한 친구가 우연히 저에게 이런 말을 전했습니다. 언니, 형부 요즘 완전 잘 나가나 봐요. 맨날 자기 회사 자랑하고 연봉 얼마 올랐다고 자랑하던데. 저는 그저 웃어넘겼지만 속으로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예전에 겸손하던 남편은 어디로 간 걸까요? 남편이 자랑스럽게 다니는 그 회사, 업계에서 손꼽히는 탄탄한 중견기업. 사실 그곳은 제 아버지가 창립 멤버 중 하나였고 주요 주주이자 현재까지도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진 기업이었습니다. 남편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저희 부부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었습니다. 결혼 전 남편과 연애하던 시절로 돌아가 보자면 당시 남편은 중소기업에서 일했습니다. 능력은 있었지만 회사 규모가 작았고 야근과 주말 근무에 시달리며 자존감이 많이 낮아져 있었죠. 어느 날 데이트 중에 남편이 힘없이 말했습니다. 나 이렇게 계속 이 회사에 있어야 하나? 능력도 인정받지 못하고 연봉도 형편없고. 미안해. 너가 나 같은 남자랑 결혼하면 고생할 것 같아. 그때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 당신은 충분히 능력 있는 사람이잖아. 언젠가 기회가 올 거야.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남편이 안쓰러웠습니다.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제대로 된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게 안타까웠어요. 결혼을 앞두고 저는 조심스럽게 아버지께 남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빠, 저희 결혼하면 남편이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는 웃으시며 물으셨습니다. 그래, 그 친구는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는데?
저는 남편의 경력과 능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진지하게 들으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럼 한번 이력서를 받아볼까? 우리 회사에서 마침 그 분야의 경력자를 찾고 있거든. 정말요? 하지만 아빠, 본인이 직접 지원해서 들어가야 자존심 상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아버지는 제 뜻을 바로 알아차리셨습니다. 알았어. 그럼 헤드헌팅 형식으로 제안하도록 하지. 절대 네가 부탁했다는 걸 모르게 할게. 그리고 이건 네 남편한테도 절대 말하면 안 된다. 남자는 자존심이라는 게 있으니까. 네, 아빠. 절대 말 안 할게요. 그렇게 몇 달 후 남편에게 그 회사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정말 기뻐했고 저 역시 진심으로 축하했어요. 물론 이 모든 게 아버지의 배려라는 사실은 철저히 숨긴 채로요. 남편은 입사 후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건 사실이었어요. 실제 본인의 능력도 있었고 성과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프로젝트에 배정되고 빠르게 승진할 수 있었던 건 아버지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아버지는 가끔 저에게 전화하셔서 물으셨습니다. 사위는 요즘 회사 생활은 어떻대? 잘하고 있어요, 아빠. 승진도 했고요. 그래, 다행이다. 능력 있는 사람이 맞더라. 우리 회사에 도움이 많이 되고 있어. 아버지의 말씀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정말 능력이 있었고 회사에 기여하고 있었죠. 단지 그 기회를 얻은 시작점이 실력만은 아니었을 뿐이죠. 하지만 남편은 달랐습니다. 그는 모든 성공이 오직 자신의 능력 덕분이라고 믿었어요. 아니, 확신하는 것 같았죠. 술자리에서 동창들에게 자랑하는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것 같았어요. 야, 나 이번에 또 승진했어. 회사에서 나 없으면 안 돌아간다니까? 역시 다르긴 다르네. 능력자는 어디 가도 알아봐 주는 거야? 그럼 실력으로 여기까지 온 거지. 그런 남편의 모습을 전해 들을 때마다 저는 씁쓸했습니다. 동시에 아버지께 미안한 마음도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뭐라 해봤자 소용없다는 것을요. 그는 이미 자신의 작은 성공에 도취되어 있었으니까요. 더 큰 문제는 남편이 저를 대하는 태도까지 변했다는 것입니다. 여보, 요즘 생활비가 부족해. 물가도 많이 올랐고. 100만 원이면 충분하잖아. 나는 회사에서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데 집에서까지 돈 타령이야? 하지만 당신은 골프 치고 명품 사는 데는 돈 많이 쓰잖아. 그건 내가 번 돈이니까. 나는 너를 먹여 살리는 사람이야. 그 정도 쓸 자격 있지 않아? 먹여 살린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하지만 꾹 참았습니다. 남편은 몰랐어요. 자신이 앉아있는 그 자리가, 자신이 자랑하는 그 성공이 사실은 장인의 배려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을, 자신이 무시하는 처가가 자신의 인생을 바꿔준 은인이라는 것을요. 저는 매일 밤 이 비밀을 안고 잠들었습니다. 언제까지 참아야 할까? 언제까지 이런 오만한 남편을 지켜봐야 할까? 그 답은 곧 찾아올 예정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남편과의 관계는 점점 더 악화되었어요. 이제 남편은 더 이상 예전에 다정하고 배려심 깊던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주말은 항상 골프장에서 보냈고 금요일 저녁이면 골프 가방을 챙기며 말했습니다. 내일 새벽 일찍 골프 가야 해. 중요한 사람들이랑 약속 있어서. 이번 주만 해도 벌써 3번째잖아. 회사 생활이 원래 이런 거야. 인맥 관리 안 하면 도태되는 거라고. 그렇게 남편은 집을 나섰고 종종 외박까지 했습니다. 골프 치고 나서 회식한다며 술 마셨다며 심지어 한 번은 2박 3일 골프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어요. 저는 집에 혼자 남아서 텅 빈 거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결혼 생활일까? 남편이 집에 있을 때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퇴근하면 소파에 앉아서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거나 TV를 보며 혼자 웃었습니다. 제가 말을 걸어도 대답은 건성이었죠. 여보, 오늘 저녁 뭐 먹고 싶어? 아무거나 당신 알아서 해. 이번 주말에 우리 영화라도 볼까? 오랜만에 데이트하면 좋을 것 같아서. 주말에 골프 약속 있다고 했잖아. 혼자 친구들이나 만나던가 해.
부부 사이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저는 점점 투명인간이 되어가는 기분이었어요. 더 견디기 힘들었던 건 남편의 경제적인 태도였습니다. 저는 결혼 후에 남편과 상의해서 직장을 그만두고 살림에 전념하기로 했습니다. 남편도 당시에는 동의했었죠. 여보, 당신이 집안일 해주면 내가 더 일에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아. 어차피 아이도 낳으면 일 못할 텐데 지금 그만두는 게 어때? 내가 열심히 벌어올게. 하지만 지금의 남편은 그때의 약속을 완전히 잊은 듯 했습니다. 생활비는 여전히 월 100만 원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장보기와 공과금, 생활용품 모든 것을 해결해야 했어요.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생활비는 그대로였고 저는 점점 더 허리띠를 졸라매야 했습니다. 반면 남편의 개인 지출은 눈에 띄게 늘어났어요. 새로운 골프채 세트를 또 사면서 말했습니다. 이거 300만 원짜리야. 회사 사람들이 장비 좋은 거 써야 폼난다고 하더라고. 300만 원? 그 돈이면 우리 생활비 석 달치인데. 이건 내 돈으로 사는 거잖아. 내가 번 돈 내가 쓰는데 뭐가 문제야? 명품 시계, 명품 지갑과 고급 양복까지. 남편의 옷장은 점점 화려해졌지만 제 옷장은 몇 년 전 옷들 뿐이었죠. 어느 날 저는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내 코트가 너무 낡아서 겨울 코트 하나만 사도 될까? 남편은 귀찮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인터넷이나 아울렛에서 싼 거 사. 굳이 비싼 거 살 필요 있어? 당신은 집에만 있는데. 그 말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본인은 300만 원짜리 골프채를 사면서 저에게는 싼 옷을 사라고 하더라고요. 더 충격적이었던 건 제 친구 결혼식에 갔을 때였습니다. 축의금을 20만 원 냈더니 남편이 화를 냈습니다. 20만 원씩이나 냈어? 5만 원이면 충분하지 않아? 친한 친구인데 그리고 당신 친구 결혼식 때는 30만 원씩 냈잖아. 그건 다르지. 내 친구들은 회사 사람들도 있고 나중에 도움받을 일도 있으니까. 당신 친구는 다들 그냥 주부들이잖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제가 사랑했던 그 남자가 맞나 싶었어요. 남편의 오만함은 제 가족에게까지 향했고 어느 추석 명절에 친정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친정 어머니께서 정성스럽게 준비하신 음식을 먹으며 남편은 무례하게 말했어요. 장모님, 요즘은 다들 음식 주문해서 먹던데 이렇게까지 직접 하실 필요 있어요? 어머니는 대답 대신 당황하신 표정으로 웃으셨지만 저는 남편의 그 말투가 너무 불편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남편에게 회사 생활에 대해 물으셨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즘 회사 일은 어떤가? 프로젝트 많이 바쁘지? 남편은 거만하게 대답했습니다. 바쁘긴 한데 뭐 제가 없으면 회사가 안 돌아가니까요. 이번 분기 실적도 제 팀이 1등 했습니다. 그래, 열심히 하는구나. 아버지는 그렇게만 말씀하셨지만 저는 아버지의 표정에서 실망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식사 후에 설거지를 도와드리며 어머니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사위가 요즘 너무 건방진 것 같구나. 예전에는 그렇게 겸손했었는데. 죄송해요, 엄마. 얼마 전에 회사에서 승진하고 나서 좀 달라졌어요. 그래도 가족은 소중히 여겨야지. 우리야 그렇다 쳐도 너를 너무 함부로 대하는 것 같아서 엄마가 마음이 아프구나. 어머니의 말씀에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우리 부모님께 좀 더 예의 있게 대해주면 안 돼? 서운해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러자 남편은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뭐가 어때서? 나 별로 이상하게 행동 안 했는데. 당신 부모님이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나는 내 능력으로 여기까지 온 거야. 처가에서 도움받은 것도 없는데 뭘 그렇게 눈치를 봐야 해?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남편은 정말로 모든 게 자기 덕분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성공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누구의 도움이 있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비밀을 언제 밝혀야 할지,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것은 제가 더 이상 이 결혼을 지속할 수 없다는 확신을 갖게 만든 사건이었습니다. 남편의 수상한 행동은 이미 몇 달 전부터 시작되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회사 일이 바빠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이상한 점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늦은 밤까지 외출이 잦아졌습니다. 평일에도 회식이 있다며 새벽에 들어오는 날이 많았고, 주말에도 골프 아니면 동창 모임이나 회사 사람들과의 약속으로 거의 집에 없었어요.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샤워를 하고 있을 때 핸드폰에서 카톡 알림이 울렸습니다.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그날따라 제 눈길을 끈 건 발신자 이름이었습니다. 지연. 이름 뒤에 하트 이모티콘까지 붙어있는 여자 이름.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어요. 메시지 내용은 잠금 화면 때문에 보이지 않았지만 그 이름만으로도 충분히 의심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샤워를 마치고 나오자 저는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지연이라는 사람은 누구야? 남편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곧 태연한 척하며 대답했습니다. 아, 회사 후배. 업무 때문에 연락한 거야. 업무 연락인데 이름에 하트가 붙어 있냐? 그건 애가 장난으로 그렇게 저장한 거겠지. 별거 아니야. 남편은 서둘러 핸드폰을 집어들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남편을 조금씩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이전보다 핸드폰을 더 자주 확인했고 제가 옆에 있을 때는 항상 화면을 가렸습니다. 샤워할 때도 핸드폰을 욕실에 가져갔고 잠들 때도 핸드폰을 베개 밑에 넣었어요. 그리고 향수 냄새가 달라졌습니다. 남편이 평소 쓰던 향수가 아닌 달콤하고 여성스러운 향기가 남편의 셔츠에서 났어요. 향수 바꿨어? 응. 아니, 그냥 회사에서 누가 새로 산 향수 뿌리는 바람에 묻었나 보네.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향기는 한두 번 뿌린 정도가 아니라 옷에 완전히 배어 있었어요. 결정적인 증거를 찾기 위해 저는 남편의 차 블랙박스를 확인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제 자신이 비참하게 느껴졌지만 진실을 알아야 한다는 생각이 더 컸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던 중 저는 경악할 만한 장면을 목격했어요. 남편이 젊은 여자와 함께 차에 타는 모습, 그리고 그 여자에게 손을 잡아주며 웃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눈물이 났지만 꾹 참았어요. 저는 더 많은 증거를 모으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에 남편이 출장을 간다며 짐을 싸더라고요. 오늘부터 2박 3일 출장이야. 부산 쪽 거래처 미팅 때문에. 그래, 조심히 다녀와. 하지만 저는 남편의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카드사 홈페이지에 남편 아이디로 접속을 하면 어디에서 얼마를 썼는지 볼 수 있었거든요. 첫째 날부터 부산이 아닌 강원도 리조트에서 카드가 결제되었습니다. 저녁에는 고급 레스토랑과 와인까지. 영수증 금액을 보니 두 사람 분량이 분명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돌아오는 날, 저는 모든 증거를 정리해서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캡처한 사진들, 카드 사용 내역까지요. 남편이 집에 들어서자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앉아, 할 얘기가 있어. 무슨 일인데 그래? 나 피곤해. 부산 출장은 어땠어?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았지. 미팅도 성공적으로 잘 끝났고. 정말? 그럼 이건 뭐야? 저는 카드 명세서를 남편 앞에 내밀었어요. 강원도 리조트와 커플 객실, 고급 레스토랑. 모든 증거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것도 한번 설명해봐. 저는 블랙박스 사진들을 하나씩 보여줬습니다. 여자와 손을 잡은 사진, 차에서 웃고 있는 사진, 호텔에 함께 들어가는 사진. 남편은 빼도 박도 못할 증거에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 하지만 이건 네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뭔데? 설명해봐. 그냥 회사 후배랑 회식하다가 실수로. 실수? 2박 3일 커플 여행이 실수야? 남편은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다음 남편의 말이 저를 완전히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알았어. 인정할게. 근데 솔직히 말하면 나는 밖에서 힘들게 돈 버는 사람이야. 이 정도는 누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뭐라고? 나는 매일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일해. 그러니까 이 정도 스트레스 풀 권리는 있지 않아? 다른 남자들도 다 그래.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외도를 해놓고 오히려 당당하게 자격이 있다니요. 남편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너는 집에서 편하게 지내잖아. 나는 밖에서 얼마나 힘든데. 생활비도 꼬박꼬박 주고 있고. 이 정도면 나쁜 남편 아니지 않아? 지금 제대로 정신이 있는 거야? 외도를 해놓고 당신이 힘들다고? 에이,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 남자들 원래 그런 거야. 내가 생활비 더 올려줄게. 200만 원이면 돼. 그러니까 이번 한 번은 그냥 모르는 척 넘어가죠. 남편은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를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쯤으로 여기는 것 같았어요. 참고 살면 되잖아. 괜히 이혼하면 너만 손해야. 나는 능력이 있으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지만 너는 30대 중반에 경력도 없는데 혼자 어떻게 살려고?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완전히 마음을 정했습니다. 더 이상 이 사람과는 단 하루도 함께할 수 없다고요. 저는 조용히 가방에서 명함 하나를 꺼냈습니다. 아버지의 명함이었어요. 사회이사로 표기된 특별한 명함이었습니다. 이게 뭔데? 남편이 명함을 받아들었고 그 내용을 읽는 순간 남편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장인어른? 이게 무슨 일이야? 당신이 그렇게 자랑하는 그 회사의 주요 창립 멤버가 우리 아빠야. 남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명함을 쥔 손에서 힘이 빠져 명함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제 모든 걸 말해줄 때가 왔습니다. 그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성공의 진실을 말이죠. 남편은 바닥에 떨어진 명함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서 차분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결혼하기 전 기억나? 당신이 중소기업에서 야근에 시달리며 인정도 못 받는다며 힘들어하던 시절 말이야. 그때 내가 아빠한테 당신 이야기를 했어. 뭐? 당신이 얼마나 열정과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그런데 회사가 작아서 제대로 된 기회를 못 얻고 있다고. 아빠가 그 얘기를 듣고 당신 이력서를 검토하셨고 헤드헌팅 형식으로 지금 회사에 제안을 하신 거야. 남편은 소파에 주저앉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내가 실력으로 들어간 거라고. 실력도 있었지. 그건 사실이야. 하지만 애초에 그 기회를 만들어준 건 우리 아빠였어. 입사 후에 중요한 프로젝트에 배정된 것도 빠르게 승진한 것도 다 아빠의 배려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핸드폰을 꺼내서 아버지와 주고받은 옛날 메시지들을 보여줬어요. 남편의 입사 전후로 아버지께서 보내신 메시지들이었습니다. 사위 이력서 받았다. 정말 괜찮은 사람이네. 다음 주 월요일에 인사팀에서 연락할 거야. 사위 프로젝트 잘하고 있더라. 능력 있는 사람이야. 이번 승진 대상자 명단에 넣었어. 실력도 있으니 문제없을 거야. 남편은 메시지를 읽으며 점점 더 창백해졌습니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당신 자존심 상할까봐. 남자가 처가 덕에 성공했다는 소리 듣는 걸 싫어할 거라고 생각했거든. 그래서 아빠랑 나랑 비밀로 하기로 했지. 남편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그럼 나는 내가 이룬 게 다 거짓말이었다는 거야? 거짓말은 아니야. 당신은 정말 열심히 일했고 능력도 있었어. 실제로 회사에 기여한 것도 맞고, 단지 그 기회를 얻은 시작점에 아빠의 도움이 있었을 뿐이야.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 사실도 모른 채 모든 걸 당신 혼자 이뤘다고 착각했어. 그러면서 점점 오만해졌고 나를 무시하고 우리 부모님까지 무시했지.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명품 사고 골프 치고 잘난 척할 때도 나는 참았어. 지금은 바람이 들었어도 언젠가는 정신 차리겠지. 예전처럼 다정한 남편으로 돌아오겠지 믿었으니까.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외도는 용서할 수 없어. 그것도 모자라서 당당하게 이 정도는 누릴 자격이 있다고 말하는 당신을 보면서 나는 완전히 마음을 접었거든. 남편은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정말 잘못했어.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생활비도 올려줄게. 당신이 원한다면 명품도 사줄게, 제발.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봤자 소용없어. 당신이 진짜 잘못을 뉘우치는 게 아니라 그냥 회사에서 잘릴까봐 두려운 거잖아. 남편의 얼굴이 더욱 일그러졌습니다. 제 말이 전부 맞았으니까요.
나는 당신을 정말 사랑했어. 당신이 힘들 때 옆에서 응원했고 당신의 성공을 누구보다 기뻐했어. 하지만 당신은 그런 나를 먹여 살리고 있다며 무시했지.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이제 끝이야. 이혼할 테니까 당신도 알아서 해. 안 돼. 제발 다시 생각해봐. 남편이 제 다리를 붙잡았지만 저는 냉정하게 그의 손을 뿌리쳤어요. 나는 내일 아침에 친정으로 갈 거야. 그리고 아빠한테 모든 사실을 말씀드릴 거고, 그러면 나는 당신이 어떻게 되든 이제 내가 알 바 아니지. 다음 날 아침, 저는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갔습니다. 아버지께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말씀드렸어요. 남편의 오만함, 저를 무시한 일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도까지요. 그리고 제 말을 끝까지 듣고 계신 아버지는 분노하셨습니다. 그 녀석이 감히 내가 기회를 줬더니 그걸 가지고 우리 딸을 무시했단 말이냐? 아빠, 저 이제 이혼하고 싶어요. 당연히 해야지. 그리고 제대로 위자료 청구할 거야. 변호사는 내가 알아볼게. 며칠 후에 아버지는 회사에 한 통의 메시지를 보내셨어요. 앞으로 제 사위와 관련된 프로젝트에서 일절 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겠습니다. 순전히 본인 실력으로 평가받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메시지의 의미를 회사는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남편은 곧바로 진행 중이던 주요 프로젝트에서 배제되었고 그가 팀장으로 있던 팀도 재편성되면서 실적이 나쁜 부서로 이동 발령이 났습니다. 남편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지 매일 전화를 걸어 용서를 빌었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문자로도 수십 통의 메시지를 보냈지만 읽지도 않았습니다. 한 달 후에 남편은 결국 스스로 사표를 내고 말았죠. 회사에서 본인의 입지가 완전히 사라졌고 동료들의 시선도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왜 갑자기 몰락했는지 수군거렸고 결국 견디지 못한 거죠. 이혼 소송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외도의 명백한 증거가 있었고 남편은 물론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함께 진행되었어요. 법정에서 마주친 남편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수척해진 얼굴, 구겨진 옷차림. 예전에 거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초라한 모습만 남아있었어요. 정말 미안해. 나 때문에 네가 너무 힘들었지. 남편이 마지막으로 말을 걸어왔지만 저는 대답 없이 고개만 돌렸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으니까요. 판결은 제 쪽의 완승이었습니다. 위자료는 물론 재산 분할에서도 유리한 조건을 받아냈어요. 상간녀에게도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가 청구되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저는 처음으로 후련함을 느꼈어요. 그동안 짓눌려 있던 무게가 벗겨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제 인생을 되찾을 시간이었죠. 이혼이 확정된 후에 저는 한동안 멍하니 시간을 보냈습니다. 법적으로는 자유로워졌지만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무거운 감정들이 남아있었거든요. 결혼 생활 내내 제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았어요. 남편의 눈치를 보고 생활비를 아끼느라 제 자신을 위한 소비는 하나도 하지 못했습니다. 친구들과의 만남도 줄었고 제가 좋아하던 취미생활도 모두 포기했었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저는 조금씩 일상을 되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예전 직장 동료에게 연락하는 것이었습니다. 결혼하면서 그만뒀던 회사였는데 다행히 그때 팀장님이 아직 계셨어요. 전화를 걸었을 때 팀장님은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오랜만이네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안녕하세요, 팀장님. 저 혹시 회사에 자리가 있을까요? 다시 일을 시작하고 싶어서요. 정말요? 마침 우리 팀에서 경력직 한 명 찾고 있었는데 완벽한 타이밍인데요? 며칠 후에 저는 면접을 받고 일주일 뒤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무려 5년 만에 다시 시작하는 직장 생활이었어요. 첫 출근 날 거울 앞에 선 저는 오랜만에 새로 맞춘 정장을 입었습니다. 거울 속의 제 모습이 낯설면서도 설레었어요. 회사 생활은 생각보다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5년의 공백이 있었지만 업무 감각은 금방 돌아왔고 동료들도 친절하게 도와주었어요. 일을 다시 시작하면서 경제적으로도 독립할 수 있었습니다. 몇 년 만에 월급을 받았을 때의 그 뿌듯함은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 일에 적응하면서 저는 조금씩 저 자신을 위한 시간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포기했던 요가 수업도 다시 등록했고
친구들과의 만남도 늘려나갔죠. 어느 날 저녁 혼자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을 때 핸드폰에 낯선 번호로 문자가 왔습니다. 이혼한 전 남편이었어요. 정말 미안해. 네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이제야 알았어. 나는 정말 바보였어. 혹시 우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저는 잠시 문자를 바라보다가 그냥 삭제해버렸어요. 더 이상 그 사람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었고 과거로 돌아갈 생각도 없었습니다. 몇 달 후에 우연히 전 남편의 소식을 들었어요. 직장을 그만둔 후 작은 회사에 재취업했지만 예전 같은 대우는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외도 상대였던 여자도 위자료 소송 후 한바탕 싸운 후에 연락을 끊었다고 했고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소식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건 이미 제 인생과는 상관없는 일이었으니까요. 대신 저는 제 미래에 집중했습니다.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고 그 프로젝트가 성공하면서 승진 제의도 받았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경제적으로 독립했고 정신적으로도 훨씬 강해졌습니다.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이혼이라는 단어에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이 따라붙습니다. 실패와 불행과 상처. 하지만 제게 이혼은 자유였고 새로운 시작이었으며 무엇보다 제 인생을 되찾는 과정이었습니다. 저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던 사람과의 관계를 끝낸 것. 그것은 제 자신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선택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행복합니다. 제가 번 돈으로 제가 원하는 것을 사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제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에게도 허락받지 않습니다. 이것이 진짜 제 인생입니다. 새로운 하루가, 새로운 인생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제 저는 압니다. 진짜 행복은 누군가와 함께 있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사랑할 때 찾아온다는 것을요. 그리고 저는 이혼을 통해서 저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